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중2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기초이론 하니까 이거 뭐 다 예전에 한번 들었었던 내용들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뭐 꼭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초이론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강의를 진행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이론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임상을 해오셨던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이론을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좀 덜 가지실 것 같아서 일단은 임상과 좀 관련이 된 방지학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초이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발전해가고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기초가 정확하게 체계를 잡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사상누각이 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이론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기초이론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이제 이론이니까 하다 보면 조금은 지루하신 면이 설령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기초이론의 내용도 사실 뭐 공부를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임상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과서의 그 서론 중에서 중요하게 기본 특점 중의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점 즉 동양의학이 갖고 있는 특점이죠. 동양의학이 서양의학하고 출발부터 큰 차이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출발이 다른 것은 나중에는 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체관념이죠. 정체관념입니다. 정체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몸은 전체적인 하나의 형태로서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다는 거죠. 별개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연계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조직기관이 없이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단지 어떤 뇌라든지 이 머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오장육부라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병을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방은 이런 전체적인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변증론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하고 아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자연계 중에 존재하죠. 존재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자연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계, 뭐 계절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어떤 거주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몸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계하고 고려를 해서 어떤 우주하고 또 우리 몸하고 고려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을 설정을 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발에서도 어떤 정체적인 것, 물론 뭐 현대의학도 정체적인 관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학은 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각과가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한방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세분화도 돼가고 정체관념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씁니다만은 주로 서양의학은 정체관념보다는 어떤 각과별로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죠. 그런 반면에 한방은 이렇게 정체적인 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가 변증론치입니다. 변증은 이제 증을 갖다가 가려서 변별해서 치료 방법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을 변증하는 방법에는 사진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은 뭐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죠? 문진, 그러니까 물어볼 문자 문진, 그다음에 듣는다 할 때, 그 다음에 절진, 그 다음에 망진.
이 네 가지가 고전적인 어떤 한방의 중요한 하나의 변증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현대에 와서는 한방에서도 이런 네 가지 방법 이외에도 현대적인 검사 결과치를 아주 중요시 여기서 같이 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의사분들이 현대적으로 가능한 모든 검사 그 방법을 다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현대적인 어떤 병원 검사 결과를 참조로 해서 한방적인 어떤 이런 진단 방법과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치료 방법을 설정하시면 훨씬 더 좀 정확한 방법으로 더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변증 원칙가 아주 중요하죠. 증을 가려서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거. 한방은 중의 같은 경우는 이런 변증 원칙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증을 하는 방법들이 강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이런 변증하는 방법은 이제 기초이론 지금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학, 중의 진단학을 공부를 하다 하면은 이런 변증하는 방법이 이제 거의 뭐 처음부터 끝에 특히 중의 진단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증하는 방법이죠. 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변증하는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죠.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최대한으로 이런 변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이론과 그다음에 진단학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변증을 잘못하면 일단 뭐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잘 설정한다고 해도 완전히 딴 길로 나가는 거죠. 딴 길로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결과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증론치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병동치다. 이병동치다. 무슨 얘기냐? 병이 틀린 병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같으면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같으면 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아주 한방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예입니다. 질병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같다면 치료 방법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방 같은 경우는 뭐 쉬운 얘기로 뭐 소시오탕을 뭐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은 말이 사실은 맞지가 않죠.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소시오탕의 본질을 알면 소시오탕에 구성된 양리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이 양리 구조를 통해서 모든 질병, 거의 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질병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질병에 다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감기에 어떤 약을 씁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감기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뭐 풍한 감기가 있고 풍열 감기가 있고 뭐 풍열 독감기가 있고 이런 감기가 다 틀린데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그런 종류에 따라서 원인을 따라서 분별을 해서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거지 감기에 어떤 약을 쓴다 이런 약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머리 아픈데 어떤 약을 쓰느냐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혈화가 원인일 수도 있고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혈압이 올라가서 오는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서양의학은 뭐 그냥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견 그냥 뭐 진통제로다가 진통 소염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방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병이치. 또 뭐 근본적인 개념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같은 병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발병 원인이 틀리면 다른 치료 방법을 쓴다는 거죠. 다른 치료 방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 이런 것이 한방이 갖고 있는 특장점입니다.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많이 이런 것들의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치병 질환을 앞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체관념 교과서 보면 인간은 유기체적인 정체이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인체는 오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락을 통도로 해서 거기 5장, 6부, 5관, 7규. 7규는 이제 뭐 이런 콧구멍, 귓구멍 뭐 이런 구멍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골, 피모 등을 연결해 하나의 유기 정체를 형성한다. 인간과 자연계의 통일성.
인류 생활은 자연계 중에 존재하고 자연계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하며 자연계의 변화는 또한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변증론치. 변증론치는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가 질병을 앞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변증에는 거기 사진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뭐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어떤 검사 결과도 같이 결합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의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 균합하여 병인, 그렇죠. 병의 원인과 병의 성질, 그 다음에 병의 부위, 병의, 그 다음에 사정성세, 지금 사기와 정기, 우리 몸에서 병사와 우리 몸의 어떤 정기가 싸우는 어떤 이런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변별하여 모종의 증후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론치는 변증의 결과, 이제 변증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병이다, 이렇게 변증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증은 치료의 전제이고, 그렇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변증이죠. 론치는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이다. 그죠? 치료하는 수단과 방법이며 또한 변증의 정확과 부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병 동치, 동병이치, 이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서론 내용이니까 가볍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양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양오행에 대해서. 음양오행설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한방을 조금씩 접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 또는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대립제약적이라는 것. 대립제약적. 음과 양은 상호간의 어떤 대립과 제약의 관계다. 음과 양은 상황에 따라서 상호 서로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항진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한편이 이렇게 치우쳐서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이렇게 제약해주는 이런 대립의 관계를 형성한다. 거기 첫 번째 거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그 대립 제약, 음양학설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모두 상호 음양의 두 방면이 존재하고, 그렇죠. 음양의 두 방면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은 없습니다. 그 대립적인 음과 양은 서로 제약적이고 투쟁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과 열, 그죠? 한과 열. 그 다음에 뭐 상과 상하, 이런 관계, 대립의 관계를 형성을 하죠. 두 번째는 혹은 호용이다. 혹은 호용이다. 이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하죠. 서로 근본, 뿌리를 같이 하고 있고 서로 상부상조를 통해서 서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어느 하나도 상호 서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위아래 상하의 관계도 딸 수 있는, 위가 없으면 밑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밤이 없으면 낮이 없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음과 양은 이렇게 상호 대립적이고 제약적인 관계도 되지만 서로 불갑을 뛸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서로 호금이 돼서 그래서 서로 이것은 상부상조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호용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음중구양 양중구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또 양중에서 음을 찾고 또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음중에서 양을 찾고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팔미라든지 이런 처방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 팔미는 보양제지요. 보양제입니다. 팔미는 예를 들어요. 팔미는 보양제인데 팔미는 보양하는 약인데 이 팔미 중에는 육미가 들어가 있죠. 육미는 보험하는 약이죠. 근데 육미 보험제를 갖다가 보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팔미에, 그러니까 보양제에 왜 육미를 쓰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음 중에서, 그러니까 육미가 음이니까 음 중에서 양을 찾기 위해서 음을 같이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팔미라는, 그러니까 보양을 할 때는 대부분 보음제를 갖다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호근 호용의 방법이죠. 근데 거기 음양의 호근 호용, 사물의 음양 쌍방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한쪽을 떠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거기 보면 상은 양이고 하는 음인데 상이 없으면 하도 없다. 예, 이번에는 소장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장평형은 이거는 소한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이 소하면 사그러지는 거죠. 약해지면 감소가 되면 다른 한쪽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음이 감소되면 양이 늘어나고 양이 감소되면 음이 늘어나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음양의 이런 소장을 통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음과 양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관계는 서로 간에 이런 소와 장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음양의 소장평형, 사물의 음양 쌍방은 운동의 과정 중에서 상호 소장, 즉 음이 소하면 양이 장하고 양이 소하면 음이 장하게 된다. 그래서 음양은 소장의 과정 중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화관계입니다. 전화관계는 음과 양은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조건 하에서 양으로 변할 수도 있고 양은 또한 음으로 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상호 전화의 관계다. 이런 관계. 이런 전화관계도 아주 중요하지요. 일례로 감기가 들었는데 풍한이면 대부분 한사가 있는 경우는 음에 속하죠. 근데 이것이 며칠 지나면 열사로 바뀌죠. 열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전화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을 살펴봤고, 음양학설의 그러면은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양의 응용.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응용하는가? 조직구조를 설명한다. 조직구조, 우리의 조직구조를 설명한다.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인체를 예로 들자면 인체의 배 부분, 이제 복부 부분은 음에 속하고 등의 부분은 양에 속하죠. 항상 음양의 관계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상체는 양에 속하고 하체는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양에 속하고 여자는 음에 속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은 또 따지자면 좌측은 음에 속하고 우측은 양에 속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체의 조직구조 설명하는 거, 외는 양이고 뇌는 음이다. 등은 양이고 복부는 음이고 장부의 관계로 달치면 장은 양이고 음이고 부는 양이다. 물론 장 중에도 또 분류를 한다면 심장과 폐의 관계로 따지면 심장은 음에 속하고 폐는 양에 속하고 이렇게 장부도 또 상대적인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체의 생리功能, 생리功能을 설명합니다. 인체의 생리功能을 설명한다. 즉 거기 보면 인체의 생명활동은 음양의 대립과 통일의 관계로 유지되는데 물질과 공능의 관계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물질은 음에 속하고 공능은 양에 속한다. 대표적인 거로 이제 물질로 따지면 이런 예를 들자면 혈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기죠. 이런 관계로 따지면 혈은 음에 속하고 기는 양에 속하죠. 그래서 이 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이 필요하듯이 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이 필요하죠. 이런 혈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기라고 하는 것은 공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호하려고 할 때는 혈의 관계를 살펴야 되죠. 어떤 혈이 없이
물질이 없이 어떤 공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물질과 공능의 관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물질은 음에 속하고 공능은 양에 속한다. 인체의 생명활동은 물질을 기초로 하는데 만약 물질의 운동이 없으면 생리공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물질은 바로 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능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인체의 병리변화, 인체의 병리변화를 설명한다. 인체의 병리변화. 병리변화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양이 승하면 너무 승하는 거죠. 양이 승하면 열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화가 성하니까 열이 되는 겁니다. 음이 승하면 거꾸로 음이 승하면 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양이 허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양이 허하면 양허즉 한이 되죠. 이것도 똑같이 양이 허하니까 한이 되고 음이 허하면 열이 되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 한과 열의 표현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질은 틀리죠. 이런 경우는 양이 승해서 나타나는 열을 실열이라고. 음이 승해서 나타나는 것은 실한. 그 다음에 양이 허해서 한이 나타나는 것을 허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한사라 해서 허한. 그 다음에 음이 허해서 나타나는 열은 허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병리 기전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한과 열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같아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허열과 실열은 완전히 틀리죠. 치료 방법도 완전히 틀리죠. 양이 승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승한 양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열을 갖다가 치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 이런 음이 허해서 생기는 허열인 경우는 열을 치면 절대로 안 되죠. 음이 허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음을 보호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 원천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음양의 관계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병리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질병의 진단에 사용됩니다. 진단에. 대표적인 것이 뭐 음병이다, 양병이다, 뭐 지금 설명한 음어다, 양어다 이런 것도 다 질병의 진단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질병의 치료.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예. 지금 열이 나는 경우에는 한을 사용한다. 이것은 약물을 얘기합니다. 약의 특성. 만약에 열병은 열이 나는 경우는 차가운 약을 사용한다. 열자한용이다. 열이 나는 경우에는 한약을, 차가운 약을 써. 기후 관계를 갖고도 설명할 수 있죠. 여름에는 찬약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자한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뭐 거꾸로 한자는 차가운 경우는 그다음에는 따뜻한 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과서 보면 질병의 치료에 응용 열자한지다 하는 것은 열이 있는 경우에는 차가운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치열이한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열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차가운 약을 써서 치료하고 거기 다음에 치한이열 한사를 치료할 때는 따뜻한 약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 예이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양학설, 그럼 이제 음양학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증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기본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아주 뭐 변증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임상적인 응용 방법은 배우게 되니까 그때 가서 더 공부하시도록 하고 이제 오행학설에 대해서 음양관계 내용 다음에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5가지 물질의 운동 이건 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행의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에 우
네 가지 관계, 네 가지 관계.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과 토, 이런 관계 있을 때, 이런 원형으로 돌아가는 관계, 이런 경우를 상생이라고 그러죠. 서로 상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직접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것을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생과 상극의 관계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정상적이죠.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음양 오행은 중에서 이 오행은 목화토금수는 이런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균형을 유지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병리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상승과 그다음에 상극입니다.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우요.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극의 관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항진돼서 지나쳐서 이런 실례로 목이 토를 범하는 거, 침범하는 거. 목이 너무 지나치면 이 토를 침범하게 되죠. 그런 경우를 상승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교과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상승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상극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는 상극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병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인 상황은 다 상승이라는 말을 써야지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책들이 다 보면 그냥 이런 병리적인 상태를 다 그냥 상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얘기죠,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극토다. 이대로 목이 극을 토를 범했다, 극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냥 어떤 병적인 관계로서 이게 설명이 나왔다면 이거 승을 그냥 극으로 표현했구나. 이것도 병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우는 이런 경우는 거꾸로 이런 상극의 반대가 되는 게 반대쪽으로 침범을 하는 것을 상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토가 너무 강해서 목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상우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병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런 상승의 관계가 제일 많이 나타나죠. 물론 상호도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상생의 관계에 있어서의 병리적인 관계는 이건 상극이죠. 상극의 관계에 있어서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고 상극이 너무 한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과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역으로 범하든지 이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상생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생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례로 다 목과 화의 관계를 따지면 목은 뭐고 화는 자에 속하죠. 그러니까 목병이 자를 갖다가 침범하는 자를 침범하는 이런 관계 또는 거꾸로 또 자병이 거꾸로 모를 갖다가 이렇게 침범하는 이런 경우의 병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극과 재화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 보겠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물에 다른 사물에 대하여 촉진, 조장, 자생하는 작용. 아까 말씀드린 상생의 관계 이렇게 원바퀴 돌듯이 이렇게 모가 자에 대해서 어미가 아들에 대해서 거기 촉진, 그 다음에 조장, 이렇게 자생, 어떤 생리적인 현상에서는 그렇죠. 생리적인 현상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상생의 수는 거기 목생, 토, 이게 원형대로 돌아가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행 중에서 상생 관계는 모자 관계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생모, 아생이라고 해서 목이
화를 갖다가 이렇게 살린다, 나게 해준다. 그래서 생아, 그 다음에 아생이라는 것은 목이 화를 갖다가 이렇게 살린다 그래갖고 아 입장에서 보면 아생. 이것은 그냥 목이 상생의 관계로서 이렇게 화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준다, 이렇게 더 도와준다, 촉진해준다, 어떤 협조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극의 관계, 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해서 억제와 제약적인 관계, 이 상극의 관계를 얘기하죠. 중간에 화살표로. 상극의 순서는 거의 목극토, 토극수. 상극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 즉 극어와 워극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침범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설명한 상생과 상극의 관계는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사물들은 즉 상생과 상극의 협조,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형적이고 정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는 이런 작용을 나타내는 이것을 재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병리적인 현상, 그 상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상승이다. 오행 중에서 상극의 관계가 어떤 하나가 이렇게 상극을 당하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극제하는 게 너무 이렇게 극하고 제하는 게 강해서 생기는 어떤 병리 현상. 병리는 거기 물론 이제 이게 침범하는 원인에는 일례로 목극토를 들자면 목이 너무 강하거나, 그죠? 목이 너무 강해도 토를 이렇게 침범하게 되고 또 너무 이제 강하게 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이 너무 강하지 않더라도 토가 너무 약해버리면 목이 또한 토를 침범하는 이런 두 가지 병리 기전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토는 정상인데 목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토를 침범하는 경우는 실증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목은 거의 정상인데 토가 너무 약해서 목의 극제가 너무 이렇게 강해지는 이런 경우는